자, 세계를 건너 너에게 갈게. 우리 지석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이쪽에서 결국은 그 이제 은유와 은유가 편지를 통해 연결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결국에는 이제 시간이 과거에서 미래로, 미래에서 과거로 편지가 가게 되는 건데 이게 되게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일에 시초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좀 뜬금없기는 한데 만약 자신이 과거의 사람과 또는 미래의 사람과 이렇게 소통을 할 수 있게 되었다면 어떤 일을 할 것인가 하는데 저는 만약 과거에 있는 사람과 이게 된다면은 저는 제 생각에는 약간 로또 같은 거를 당첨 번호 같은 거를 미리 해서 떼돈을 벌고 그 사람한테 나중에 내가 미래에 이 돈을 가질 수 있게 되게 조치 취해달라 이런 좀 약간 좀 그런 걸 할 것 같습니다. 준이님. 저는 막 그냥 과거의 사람은 막 지금 막 제가 좋아하는 배우나 연예인들을 그 과거의 사람한테 막 미리 만나달라고 한 다음에 그 사람한테 그 연예인이나 그 배우의 사진을 찍어달라고 해요. 그다음에 그 사진을 찍은 거를 저한테 보내주라고 해가지고 막 그 제가 좋아하는 배우나 연예인을 이렇게 어 이런 거 사진이나 그런 거 소장할 수가 있고, 나 미래의 사람은 로또 같은 거 부탁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요? 네, 저는 뭐 당황스러울 거라고 생각이 들고, 어, 연결이 된다면 일단은 뭐 호기심 때문에 궁금한 것들을 주로 물어보지 않겠나. 그래서 미래의 사람들에게는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뭐 바뀔 건지,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남북이 통일은 될 건지부터 시작을 해서 뭐 여러 가지 그런 일들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을 질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과거의 사람에게는 뭘 좀 이렇게 알려주지 않을까. 그 사람이 궁금한 것도 오히려 알려주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는, 모르겠습니다. 과거의 사람한테는 딱히 뭐, 뭘 어떻게 해야 될 것들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쪽에서 아버지가 은유를 대하는 태도에 관한 건데, 이거를 과연 가정폭력으로 봐야 될까? 이거에 대해 물어보고 싶은데요. 저는 일단은 법적으로는 굳이 이게 가정폭력이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왜냐하면 이게 은유가 막 밥을 못 챙겨 먹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정신적으로 좀 이렇게 되긴 했지만 밥을 못 챙겨 먹거나 뭐 그런 거는 되게 신체적으로 이게 막 방치돼가지고 막 기아 상태가 되고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가정폭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준인. 그러니까 아빠가 은유한테 되게 무뚝뚝하게 대하고, 되게 은유를 보면 엄마 생각이 나가지고 좀 무서워가지고 아빠가 조금 은유에게, 조금 소심하고 무뚝뚝하게 대했다고 했는데, 그, 그러니까, 은유의 입장에서는 되게 슬프고 그럴 수는 있었지만 아빠가 자기가 의도적으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리고 엄마가 그러니까 은유의 엄마가 죽은 것에 대한 충격이 너무 컸기 때문에 아빠도 힘들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랬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선생님? 네, 그 아빠로서 물론 뭐 한 사람으로서 자기의 어떤 그런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충분히 이해되지만, 하지만 그 자신이 한 사람으로서만 사는 것도 아니라 분명히 그 부모 아빠로서 사는 거고, 또 어른이라면 좀 더 성숙하게, 은유의 뜻이 아닌데 은유 때문에 뭐가 생각난다 해서 은유에게 뭘 잘못한다 하는 것들은 결국은 자기 자신이 이중으로 잘못을 범하는 것들이고, 또 그것들이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의 바람도 아닐 거기 때문에 어쨌든 이 아빠의 어떤 그런 선택은 아주 잘못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 이야기가 구성이 되려고 하니 그 아빠라는 존재를 그렇게 설정을 해놨다고 보고, 물론 현실의 아빠들 중에도 뭐 이와 같은 아빠가 전혀 없으라는 법은 없지만,
하지만 대부분의 아빠들이라면 아마 이런 행동 이렇게 하진 않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공감됐던 부분들은 한번 그 멀어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또 어떻게 다가서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점에서 다시 그것들을 바로잡기는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 역시 공감합니다. 네,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자, 지석이가 지금 세계를 건너 너에게 갈게라는 그 이야기의 가장 아이디어, 핵심적인 부분들을 첫 번째 질문에서 잘 붙잡아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제목만 보면 세계를 건너라고 할 때 그 세계는 보통 우리가 세계가 뭘로 쓰여? 세계하면 지구 전체나 아니면 아 대륙? 공간적인, 지리적인 네, 개념. 공간적인 걸로. 공간적인, 지리적인 개념. 근데 여기서의 세계를 건너는 시간? 공간적인, 지리적인 개념이 아니라 시간적인 개념 아니면 뭐 이렇게 음. 우리가 그 차원이 다른 어떤 그런 세상의 어떤 그런 부분이라고 여겨지는데 그래서 결국 시간이란 무엇인가 공간이란 무엇인 건가에 대해서 우리는 보통 이제 이렇게 공간이 늘 존재하고 시간이 흘러간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다 그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도 그냥 우리들이 관념적으로 갖고 있는 것일 뿐 또 다른 주장을 또 이렇게 펼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아주 큰 관심 중에 하나가 이른바 타임머신. 응? 타임머신을 과연 발명할 수 있을 것인가? 과거로의 여행 또는 미래로의 여행이 가능한가? 라고 해서 실제로 이것들이 영화 또는 소설의 단골 소재로 이렇게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논리적으로 우리들이 보통 생각하는 논리적으로는 이런 타임머신이 성립하지 않아? 이게 안 되죠. 왜 성립하지 않아? 이게 시간이라는 게 시간이라는 계속 게, 음, 아니,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게 일정한 속도로 계속 흐르고 있기 때문에 뒤쪽으로 이제 뒤로 가거나 다시 앞으로 가속한다는 게 불가능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약간 시간이 계속 일정한 속도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음, 시간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 지구 내에서는 이 시간이라는 거가 상대적인 거여가지고 이걸 뒤바꾸는 게 불가능해가지고 지금 논리적으로는 불가능한 거 아닐까요? 어. 근데 우리가 지금 지석이나 준이 뭐 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이 막 3차원의 어떤 그런 시간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근데 뭐 예를 들면 그런 얘기들. 뭐 우주에 가면 현실의 맞아요. 지금 지구의 시간과 우주의 시간이 서로 달라가지고 그 시간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도 다르다고 얘기를 하잖아. 블랙홀 같은 데 들어가면. 그런 시간이 부분들에서 과연 그 시간이라는 것들이 무엇인 건가라는 부분들이고 어쨌든 그 그것이 가능하다고 치고 그러면 가능해? 시간 여행이 가능해 그러면 시간 여행이 가능하다면 다른 문제는 없어. 그냥 과거, 현재, 미래 구분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 구분이 없어지면 아무 문제가 안 생기냐고. 문제가 뭐 윤리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윤리적인 문제가 있었어? 뭐 자기 자신을 만날 수도 있는 거고, 응? 자기 자신을 미래나 과거의 자신을 만날 수도 있는 거고, 음. 그러면 자, 뭐 자아정체성 이런 거. 그 무슨 터미네이터인가? 그런 아, 영화가 있던데 선생님 터미네이터 봤는지 안 봤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 영화의 뭐 내용 중에 하나가 그거야. 아 현재 어떤 그 악당이 있어 악당. 지구의 그 안전을 위협하는 악당이 있어. 그래서 미래로 가가지고 그 악당을 뭐 해보면 돼? 태어나지 않게 악당을 제거하면 된다는 거야. 그러면 현재의 지구가 위협받지 않겠지. 이해가? 자, 네. 근데 그게 가능할까 가능하지 않을까? 이게 보통 그런 영화는 거기서 죽여도 뭐 다시 나오고 하던데요. 음, 맞아요. 막 한 명이 사라지면 그것 때문에 막 시간의 흐름이 약간 바뀌어가지고, 음, 막 그것 때문에도 안 일어날 일이 또 일어나고, 막 음. 그러던데, 영화 보면.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면 그 악당이 있으면 그 악당을 뭐야 없애기 위해서 그 사람이 갔단 말이야. 그러면 그래서 그 악당이 없어졌어. 근데 악당이 태어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이 다시 가는 그런 일 자체가 또 뭐 하지 않는 거야. 음, 성립하지 않는 거잖아.
그런 점에 있어서 그 뭐야 그 지금 우리가 있는 어떤 그런 일들이라는 것 자체가 흐트러지면 요 상태에서 그 돌아간다는 어떤 그런 것들도 가능하지가 않게 되는 그런 점에서 과연 요 부분들을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 건가라는 부분들. 그래서 이 책에서는 그거를 살짝 그런 문제를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이 자체 내에서 좀 이렇게 그 말이 안 되지 않냐라는 부분에서 말이 되도록 하는 어떤 그런 설정을 좀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 책 어디를 보면 되냐면 저 지금 눈이 알러지 때문에 인공눈물 하나만 갖고 오겠어. 아 158쪽. 읽나요? 어? 읽나요? 자, 158쪽 제일 마지막에서 둘째 줄. 거기 한번 아, 읽어보겠습니다. 아빠 첫사랑은 조금 특이한 사람이었대. 소위 말하는 4차원이라고나 할까? 남들이랑 다르게 늘 미래 이야기를 하는 여자, 술을 엄청나게 좋아해서 술자리에는 악착같이 나오는 사람. 자, 거기 지금 준이가 읽은 부분에서 쌤이 왜 그 부분을 다시 읽으라고 했을까? 지금 준이가 읽었던 그 부분에서 여러분 눈에 좀 이렇게 띄는 부분도 있지 않아? 자, 아빠 첫사랑이 결국 누구야? 은유, 그, 이야기에서. 엄마, 은유 엄마, 은희 은유. 은유 엄마야. 엄마. 근데 은희 엄마는 어떤 사람이라고? 미래 얘기를 계속하는. 늘 미래를 얘기하는 사람. 왜? 은유랑 편지를 편지를 내가, 주고받았어. 은희랑 편지를 이미 주고받고 있는 거야. 이때도 이미. 이해가? 네. 근데 사실 이 이야기를 여기 부분을 읽을 때는 뭐, 여러분은 언제 눈치챘어? 이 편지를 쓰는 사람이 은희 엄마라는 거를. 어? 책을 읽으면서. 또 중간쯤에 눈치챘는데. 지성이 중간 정도에, 얘가 은희 엄마겠다라고 중간 정도에 생각했다. 감이 딱 맞아. 왔어요. 어? 감이 딱 왔어요. 감이 딱 왔어. 그 뒤로는 계속 확신이 아니면 그 뒤에 아닌가 하고 또 이렇게 뭐 생각이 바뀌거나 그러진 않았고. 갈수록 읽으면서, 이거 무조건 얘 엄마네 이랬어. 그랬어. 준이는? 저 이거 예전에 이거 음. 4학년인가 5학년 때 한번 읽었었거든요. 음. 그래가지고 그때 어디서 이 생각이 들었는지 정말 기억이 안 나요. 이거 그래, 그래. 처음 읽을 때는 이미 알고 있었고. 그렇죠. 어쨌든 158조의 마지막에 남들이랑 다르게 늘 미래 이야기를 하는 여자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요 이야기에서 이미 그 엄마가 어쨌든 간에 미래와 이야기하고 있는 미래를 알고 있는 어떤 그러한 것들이 여기 자체에도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저 여기서 그 음, 부분에서 알았는데요. 이 얘 엄마가 아빠를 따라다녔다는 파트에서 알았어요. 음, 어, 그, 네. 자, 그래서, 뭐 수능 같은 경우는 그 지금 새엄마라고 해야 되나? 네. 그 새엄마가 이 편지를 쓰는 사람 아닐까? 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그런 생각은 안 했어? 음, 음. 그 그거요? 용의자로서 네. 별로 그 생각 안 해. 쌤은 이 그럴 편지 수도 있겠다. 이 새엄마가 이 편지를 썼던 그런 사람이었구나 라고 이제 뭐 그렇게도 생각을 해봤었고 어쨌든 이 이야기는 어떤 과거와 현재가 이렇게 넘나든 어떤 그런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이 책에서 그 우리나라의 현대사의 어떤 그런 대목들이 여러 부분에서 나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11쪽 11쪽 보겠습니다. 자, 11쪽에 보면 오늘날과 달리 좀 다른 점이 있지. 네. 읍니다. 어? 셋 읍니다. 이렇게. 왜 그래? 이거 그 바뀌었나요? 이거?
아, 한번 이 표준어가 바뀐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아, 맞아. 과거에는 습니다가 아니라 읍니다로 썼어, 읍니다로. 선생님이 여러 번 말했을 때까지. 그러니까 1988년도에 표준어가 개정이 되면서 88 올림픽 개정이 되면서 그 읍니다가 뭘로 바뀌었다는 거야? 습니다로 씁니다. 바뀌었다는 거야. 1988년부터. 그러니까 그 이전에 이제 배웠던 사람들이 이제 읍니다. 그 전에는 읍니다가 이게 맞는 표현이었는데 습니다로 바뀐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일부러 이제 그런 설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 여러분이 봤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몇 년 전에 이렇게 인기 있던 드라마 중에 뭐 응답하라 뭐 음, 1988인가 뭐 이런 봤어요. 것들도 그 세트장 같은 거를 과거를 뭐 해서 재현시키잖아요. 그때의 그 분위기에서 그 패션이나 이런 것들을 다 했던 그런 부분들 볼 수가 있고 어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이상한 내용 단어가 엄청 많더라라고 얘기하는 그 부분들. 그러면 요 앞에 편지에서 이상한 내용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뭘까? 캐러멜 마키아토. 응? 캐러멜 마키아토요. 그게 이상한 단어야? 왜? 여기 이 사람 모르잖아요. 아, 그래. 유유 이거 이런 거요. 채팅 야거 같은 거. 음, 코스프레. 사이코패스? 음. 자, 그다음에 12쪽에 그리고 저희 엄마, 어머니가 그러는데 엄마하고 뭐 했어? 선을 취소선. 긋고 어머니가 그러는데 라고 말하면 그 부분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절 뭐 그런 건가요? 응? 뭐라고? 뭐 약간 예절 이런 거 관련된. 그래서 우리가 엄마하고 어머니하고 아빠하고 아버지하고 차이가 준이는 뭐라고 불러? 엄마 아빠요. 엄마 아빠 부르고 저랑 지석이는 똑같습니다. 엄마 아빠라 부르고 어 그래서 엄마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고 반면에 어머니라고 부르는 사람 아빠 대신에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 그 두 가지 차이가 뭐야? 어떤 차이가 있어 너희들이? 존댓말, 존댓말 쓰고 높임말. 예의 음. 쓰는 거죠. 예의를. 보통 이제 엄마나 아빠가 상대적으로 좀 더 이렇게 친근하게 좀 편하게 느껴지는 데 비해서 어머니나 아버지가 좀 더 공손하게 그런데 이제 어머니 아버지 하면 좀 이렇게 거리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더 좀 친숙하고 친근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보통 이제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 하다가 좀 크면 성인이 되면 엄마 아빠라고 안 하고 어머니 아버지라고 한다. 그래서 근데 쌤은 지금도 엄마라고 불러. 지금도 엄마 아빠 이렇게 부르지 아버지 어머니 뭐 이렇게 부르면 되게 어색하고 하는데 그럼 또 어려서부터 어떤 집안은 어머니 아버지로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말 버릇을 그렇게 들인 부분들도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또 12쪽에 보면 이 애가 마지막에 진화 국민학교 3학년 1반이라고 돼 있지. 왜? 예전에는 학교. 초등학교 말고 국민학교라고. 아, 국민학교. 초등학교에서 국민학교라고 불렀던 그 선생님은 이제 국민학교를 나왔고 여러분들은 초등학교 다니고 있지. 왜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바꿨는지 혹시 알아? 왜요? 우리가 국민이라는 말, 우리나라는 국민이라는 말을 많이 써 지금도. 근데 요즘 들어서 국민이라는 말 대신 시민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는 사람도 있어요. 의도적으로. 그래서 국민은 국가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른바 일제 침략기에 국가주의, 국가가 더 우선이다. 라고 하면서 국가주의를 강조하면서 국민이라는 말을 많이 썼다는 거예요. 반면에 시민은 계약관계야, 계약관계. 계약관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국가와 시민 사이가 이게 동등하다고 생각해요. 동등하다고. 그래서 그 전까지는 국민이 국가를 위해서 뭘 해야 된다. 그러니까 국민의 의무가 더 강조가 됐어. 그 국민이 국가에 대한 충성 이런 것들이 더 강조가 됐었어.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부분들은 민주주의 사회 속에서 시민들이 서로 그냥 뭐예요? 대등하게 힘을 합쳐서 만든 게 국가다. 사회 공동체다. 국가 공동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 안에 국민 이런 수직적 관계라면 시민들이 모여서 국가를 형성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에서 옛날에 그 국가주의를 강조하기 위해서 국민학교, 뭐 국민교육관장 이런 부분들이 강조했기 때문에 이게 일제시대 때의 폐해다.
그 민주주의 이전의 어떤 그런 뭐야 생활 방식이다. 그래서 그냥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나 초, 중, 고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통일성 이런 것들을 기이기 위해서 초등학교를 이렇게 바뀐 그런 부분, 그런 맥락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3쪽에 뭐 카페가 무엇이에요? 캐러멜 음, 마키아토랑 아메리카노도 가르쳐 주셔서 요거가 지금 이제 뭔가요? 현대에 쓰는 거고 요 당시에 1982년 당시에는 이런 캐러멜 마키아토나 아메리카노 같은 것들이 뭐였다는 거야? 없었다는 거. 그래서 그 당시에는 카페가 아니라 그 당시에는 뭐 다방이라 불러 다방이라 부르는데 지금은 카페 또는 커피숍 카페나 커피숍 문화가 생겨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 옛날에는 그냥 우리나라가 다방 커피 문화 그다음에 자판기 커피 믹스 문화였지 지금처럼 무슨 뭐 원두 커피를 내려 먹는다 뭐 이런 것들이 생겨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우리나라에 아주 급속히 퍼지게 된 또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여기 보면 야간 통행 금지가 없어지고 이것도 80년대 후반의 일이야. 선생님 초등학교 때까지 야간 통행 금지가 있었어. 그 전에. 그다가 그 이후에 이제 야간 통행 금지가 없어지게 된 그런 부분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13쪽에 보면 뭐가 또 바뀌었다는 거야? 네? 아, 그 500원. 아, 아, 500원이 이때 그렇지. 500원짜리 동전이 옛날에는 없었던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이제 500원짜리 동전 이러한 부분들이 새롭게 이제 생겨나게 된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돈하고 지금 돈하고 돈도 차이가 있게 되는. 그래서 뭐 10원짜리 뭐 이런 동전이 옛날에 좀 더 컸었어. 근데 지금은 이제 그 동전이 아주 뭐해졌어? 작아진 어떤 그런 부분이라던가 그런 식으로 돼 있고 천원권이나 이런 도안도 5만 원권도 과거에는 없었고. 근데 나중에 이제 그런 것들이 바뀌었던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그 세월이 다른 것들을 보여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0쪽. 예, 보면 셋째 줄에 뭐라고 나와? 어디, 1987년 아, 12월 노태우가 대통령에 당선돼 이 소식이 너한테 잔인한 소식이 되지 않길 바라. 자, 근데 이 소식이 너한테 잔인한 소식이 되질 않길 바라. 이게 뭔 말이야? 이게 그 노태우가, 노태우가 예전에 그 전두환 맞아, 맞아. 그쪽 그 전두환 다음에 이제 된 편이었는데 사람. 그 다음에 바로 노태우가 돼가지고 그래서 잔인. 너한테 잔인한 소식이 되지 않길 바라라는 어떤 그런 뜻으로 봤을 때, 만약 그 아이가 이른바 군부 독재 정권에 반대하는 정치적 성향을 갖고 있다라면, 야당을 지지하는 정치적 성향을 갖고 있다라면, 노태우 대통령이 당선된 소식이 그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나 청천벽력 같은 소리지. 왜냐하면 이른바 6월 민주항쟁, 1980년 6월 민주항쟁을 통해서 드디어 이제 뭐야? 군부 독재를 무너뜨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해서 이제 민주주의 세상을 꿈꿨었는데 여전히 그 전두환이 원래 후계로 내정했던 노태우가 대통령이 당선될 거라고 는 것들은 그 사람들에게 상당히 이제 절망적인 어떤 그런 일이었다는 얘기지.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노태우 대통령이 당선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혹시 뭔지 알아? 보작 같은 거. 야당의 분열이었어. 야당의 분열. 그 전까지 이제 군부 독재에 맞서서 김영삼, 김대중 요 두 사람이 야당의 그 민주 진영의 지도자였었는데 이 두 사람이 후보를 단일화되지 못하고 두 사람이 둘 다 출마한 거예요. 그래서 30 몇 프로인가로 노태우 대통령이 당선되고 그것보다 좀 낮게 2등이 김영삼 대통령, 3등이 김대중 대통령인데 2등과 3등을 더하면 그 이른바 민주진영이 더해지면 노태우 대통령보다 더 많아서 당선될 수 있었는데 그들이 분열함으로써 결국은 노태우 대통령이 당선된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 책에 보면 아,
우리 그 현대사에 관한 부분들이 종종 이렇게 그 글 내내 나오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또 쭉 보면 중력에 나오는 게 몇 쪽인가 찾아봐. 140쪽 찾아볼까? 140쪽에 지금 여러분이 아는 인물이 나오지 않아? 140쪽이요? 서장훈, 아, 어? 서장훈, 서장훈, 서장훈 지금이 뭐야? 그 사람이. 지금 예능하는 사람, 지금 예능 방송인이야. 근데 그 사람이 원래는 농구선수. 유명한 연세대 농구 선수였다는 거야. 아주 유명한 농구 선수였었는데 그 은퇴한 그래. 이후에 지금은 이제 방송인으로서 잘 활동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 서장훈 이전에 이제 그런 케이스가 바로 강호동. 강호동 같은 경우도 옛날에 씨름 천하장 선수. 아주 인기 있는 천하장사 씨름 선수여서 아마 서장훈 아니면 강호동까지가 우리 씨름이 그 당시 아주 인기 있던 스포츠. 그러니까 지금은 씨름 인기가 좀 많이 떨어졌어. 근데 강호동이 천하장사 할 때까지 정도가 거의 강호동이 막차 탄 거랑 마찬가지인데 강호동 때까지만 해도 아주 그 스포츠, 씨름이 국민 스포츠로서 크게 인기를 끌던 그런 시대인데 강호동이 나중에 이제 은퇴하고 나서 역시 예능인으로 데뷔했던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38쪽? 자, 38쪽 부분은 뭘 말해? 네모. 음, 38쪽. 그게 데모요, 어떤 데모. 어떤 역사 사실이야? 아니, 그 그, 민주항쟁, 어? 그 자, 그건데 6월 민주항쟁? 올해는 유난히 달랐어. 엄청 똑똑한 대학생이 고문당하다 죽었다잖아. 아, 이거 뭐야? 아, 그 고문이 이름이, 그, 서울대학생 박종철 군. 어, 아, 네, 맞아요.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이 바로 요 이야기를 말합니다. 해서 박종철 사고 친 육하고 먹었다. 군이 그 남영동 대공 분실에 잡혀가지고 이렇게 고문을 당하다가 죽었는데 그걸 또 은폐했지. 그냥 뭐 수사 중에 그냥 뭐 책상을 탁 쳤더니 하고 죽었다. 근데 그거를 이제 그 고문에서 죽게 된 사실들을 그 내부에서 이제 양심 있는 사람들이 고발하게 되고 천주교 정의 구현 사재단이라고 그 신부님들 중에서 정의로운 어떤 그런 신부님들이 그것들을 이제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하게 되고 그것들이 이제 일파만파 번져 나가면서 사람들이 그 민주화 열기에 아주 이렇게 불을 땡기는, 불씨를 땡기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 그것들이 이제 이른바 6월 민주항쟁, 6월 달 내내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넥타이 부대가 뭐야? 회사원들. 그렇지. 주로 그 전까지는 데모가 대학생들 중심이었다. 대학생들. 대학생들이 주로 이제 데모를 했었는데 요 당시에는 넥타이 부대 그 출근했던 직장인들이 직장에서 나와서 우리 와이셔츠에 넥타이 입고 출근했다는데 그들이 나와서 그 시위에 동참하면서 100만 명이 모였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엄청난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는 것도 볼 수가 있고 그때 이제 그렇게 된 계기 중에 또 기폭제가 하나가 이제 연세 대학생 이한열, 연세 대학생 응. 이한열 군이 그 당시에 이제 그 최루탄 맞아가지고. 그렇지 체류탄 맞아서 사망하게 되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어제였나 그제였나 그 박종철 군이었나 그 이한열 군이었나 그 어머니가 어, 박종철 열사 어머님이셨구나. 어제 그제 어젠가 돌아가셨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뉴스가 났던. 그래서 이제 박정철 군 어머니가 이제 자기 아들이 이제 그렇게 죽고 난 다음에 아들이 못다했던 그러한 바람, 꿈을 당신이 이루겠다고. 당신의 또 자식이 또 이렇게 죽었으니까 억울한 뭐 그런 마음도 있고 해서
그동안 이제 그 민주화 운동에 상당히 이제 박정철 군 아버지나 어머니가 앞장서 이렇게 싸우셨던 그런 분이었는데 어쨌든 어젠가 이렇게 돌아가셨던 그 뉴스가 났던 것도 또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그 이야기가 이렇게 쭉 전개되어서 뭐 넥타이 부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쨌든 요 책을 읽다 보면은 그래서 사실은 이 책이 그러한 현대 사회에 대한 어떤 그런 배경을 좀 자기가 알고 있어야 좀 더 이 책이 뭐 재미있게 느껴질 수 있는 거지.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이렇게 잘 모르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는 이게 뭐지? 뭐 이럴 수 있고 그래서 수세미 가끔 이제 그 SNL이라는 그런 그 개그 프로그램을 보는데 가끔 좀 당혹스러워. 왜냐면 그 SNL 프로그램이 주로 이게 풍자를 많이 하거든. 요즘에 핫한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를 풍자해서 이렇게 정치나 뭐 이런 것과 연결시켜 가지고 하는데 그 수쌤이 드라마를 거의 안 보다 보니까 이게 무슨 드라마를 패러디한 건데 뭘 패러디한 건지 모르니까 내가 웃을 수가 없어. 뭐 그런 부분에서 이제 또 문제가 있는 것처럼 결국 어쨌든 이런 것들도 결국은 그 시대상을 자기가 알아야지만이 조금 더 그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책은 이렇게 1980, 90년대, 8, 90년대를 또 이렇게 함께 보여주는 그러한 방식으로 이 책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지석이가 아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아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아빠의 입장이 나중에 뒷부분에 나오지. 그리고 이 책이 사실은 뭐 여러 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결국은 뭐 아빠와 누구의 은유 은유. 화해라고 해야 되나 뭐라 해야 되나 아빠와 은유가 서로에 대한 공감, 서로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그래서 이 책 너에게 세계를 건너 너에게 갈게의 전체적인 주제는 뭐야? 전체적인 키워드는 뭘 것 같아? 전체적으로 이 책이 더그 얘기하고 있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편지를 주고받는 두 사람을 치면 누구와 누구야? 은유하고 은유. 어? 은유하고 은유. 은유하고 은유인데 그 관계가 뭐냐? 관계가 엄마, 딸. 엄마와 딸이란 얘기, 엄마와 딸. 그래서 세계를 건너 너에게 갈게라는 어떤 그런 이유는 그런 이 전체적인 가장 기본적인 틀은 어, 엄마와 딸인데 그 엄마와 딸이 일반적이지 않지. 뭐가 특별한 거야? 엄마가 그 자기가 죽고 딸 살린 거. 자기의 목숨을 희생하면서까지도 그 딸의 목숨을 지킨 거잖아. 결국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 이른바 모성애, 어? 그렇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내가 죽더라도 자식은 지키겠다. 라는 어떤 그 것들이 가장 기본적인 틀이야, 이야기의 틀. 어? 그런데 그 이야기의 틀이라는 거 외에 또 아까 말했던 아빠와 은유의 어떤 그런 관계가 또 한 축을 이렇게 연결됐다는 거예요. 근데 엄마와 은유, 아빠와 은유, 공통점은 뭐야? 부모하고 결국 자식. 가족이야, 가족. 그래서 이 책에서 결국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가족이란 무엇인 건가? 가족 간의 사랑이란, 가족 간의 관계란. 그래서 그 가족에 관한 이야기가 요 책 중간중간에 또 많이 나오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지. 가족의 의미에 대해서. 그래서 아까 쌤이 말했던 그런 뭐 정치적인 이야기라든가 시대적인 이야기, 이거는 양념에 해당되는 거고, 메인 디쉬는 기본적으로 그런 가족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는데, 어쨌든 아빠 입장에서 얘기하자면, 아빠는 어떤 사람이야? 이 책에 나온 정보를 바탕으로 얘기하면, 되게 무뚝뚝하고 음, 아, 원래 무뚝뚝한 사람이? 아니요. 아니죠, 아니죠. 원래 되게 배려심 있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음, 네. 근데 그 엄마가 죽고 그 충격이 너무 커가지고 음, 점점 그 딸한테도 무뚝뚝하게 변하고 그래. 음. 첫 번째 아빠에게 드러난 사건은 자기가 사랑하던 아내의 죽음이지. 근데 그 아내의 죽음과 관련되어서 아빠는 어떤 선택을 하길 바랐어, 엄마가. 그 애, 딸을 없애고 자기가 살길.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지. 자식은 나중에도 뭐 할 수 있다?
낳을 수 이길 있다. 수 있다. 그러니까 자식으로만 놓고 보면 그냥 뭐 이번에 낙태하고 다음에 또 다른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 자식들 중에 그냥 뭐인 거야? 하나인 거야, 쉽게 말하면. 아빠 입장에서 처음에. 근데 누구 입장에서 보면, 은유 입장에서 보면 여럿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냥 온니잖아, 온니. 단 하나잖아, 단 하나. 그러니까 지석이나 준이는 단 하나인 거지. 여럿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단 하나라는 거야. 그런 점에서 어쨌든 아빠의 처음의 입장은 자식이야 나중에 낳을 수 있으니 그거는 은유를 특정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자식들 중에 하나로 얘기한 거야. 그런 입장이었는데 엄마는 그게 아니라 은유 이 아이를 꼭 뭐 해야 된다? 낳아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죠. 뭐 그런 상황이 당연히 있어도 안 되겠지만 준이는 그런 상황이라면 어떤 선택을 할 거야? 제가 아빠인 거예요? 음, 저는 낙태하라고 할 것 같긴 해요. 요 아빠와 마찬가지. 일단은 음, 그 딸, 그러니까 물론 딸도 소중하지만 어, 그 당시에는 아직 딸이라는 거를 만나본 적도 없고 그다음에 그 소중함도 아직 잘 모르니까 음. 그, 그, 그 당시 그냥 눈앞에 있는 그 자신의 부인이 더 소중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선택을 했을 것 같아요. 지석이는. 음. 근데 이게 암이잖아요, 이 음. 사람이. 그래서 이제 아기를 포기하더라도 뒤쪽에 항암 치료라는 이런 어려움이 굉장히 따를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이게 아기를 낳으면은 낳게 돼도 이 문제가 되고 아기를 낳지 않아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임산부의 선택을 따를 것 같습니다. 너는 그럼 아무 의견을 내지 않는다고? 네, 임산부 선택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럴 거야? 부치한다면은 이제 아기를 포기하는 쪽으로 선생님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과 거의 비슷한 입장. 좀 지금 당장 그 아픈 아내가 어떻든 사는 게 그게 제일 원칙, 제일 우선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살리는 거에 집중하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 선생님도 마찬가지. 다만 이제 저도 선생님도 이제 지석이와 마찬가지 입장인데 그런데 그 선택마저도 사실은 누가 해야 되는 거야? 본인이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치료를 받지 않던 그 다음에 뭐야 아이를 낳든 낳지 않던 결국은 그 본인이 선택한 어떤 그런 일이고 선생님은 물론 내 입장을 얘기하겠지만 그걸 강요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냥 너가 어떤 결정을 하든 지지하겠다 나의 입장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선생님은 뭐 생각하면 되는데 어쨌든 뭐 사람마다 그것도 또 다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자 그러다 보니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빠는 어떻다는 거야? 조금 미워, 미웠다라는 표현을 하지. 왜? 자신의 아내를 약간 대체한 느낌이 그러니까 기쁨과 미움이 교차한다고 그랬어. 공존한다고 그랬어. 그래서 이 아이를 보면 죽은 아내가 생각이 났다라고 그러고, 실제로 그래서 그런 경우가 많아. 지 애미를 잡아먹은 애라고. 그러니까 부모가 죽으면서 애가 태어났던 경우에 지 애미를 잡아먹은 애라는 어떤 그런 식으로 해서 과거에 미신이지, 미신. 안 좋게. 애가 무슨 악령이 씌어갖고 지 부모를 잡아먹은 거다. 지가 낫게 하려고 부모를 잡아먹었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사실은 상당히 그 잔인한 표현들이지 그런 표현들을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그 아빠는 어쨌든 그런 식으로 그 아이를 이제 바라보게 되는 거지. 근데 그 일 말고 또 하나의 일이 벌어지지. 또 하나 무슨 사건이 벌어져? 재혼이요? 응? 재혼? 재혼 그건 나중에 그건 한참 딱 그때 왜 상황이 은유하고 거리가 멀어지게 됐는 건가에 대해서 벌어진 일이 뭐야 그 다음에. 아, 응. 그 놀이공원인가 가가지고 응. 아, 잃어버렸나? 저 기억이 안 그래? 나는데. 교통사고. 아, 맞아. 네. 상자 같잖아요. 교통사고가 있으면서 이 아버지가 그다음부터는 운전하지 않게 되고 교통사고로 PTSD. 인해서 어떤 마음을 갖게 되는 거야? 내가 얘도 잃을 수 있겠다 이렇게. 내가 애도 잃을 수 있겠다. 또 내 가까이 있는 사람. 내가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꾸 불행한 일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그 사람을 내가 뭐 하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아야 그 사람이 온전한 거야.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뭐 하는 거야? 사랑하지 않는 거야. 그 뭔 말이 이해가? 네. 사랑하니까 사랑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 좀 다른 얘기인데 슬퍼. 뭐 지석이가 좋아하는 여자가 있어. 지석이가 사랑하는 여자가 있어. 근데 그 여자가 지석이를 사랑하지 않아. 지석이랑 있으면 불행하대. 그럼 그때 지석이가 그 여자를 사랑하는 거는 어? 내가 그 여자와 나와 결혼해 주세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 여자가 나와 결혼하게끔 내가 노력하는 게 그 여자를 내가 사랑하는 건가? 아니면 내가 내가 옆에 있으면 불행하다고 하니 내가 그 여자를 뭐 하는 게 떠나는 게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건가? 뭐가 사랑이야, 지석은? 내좋으려고 남 인생 망치는 건 아닌 것 같다 생각하는데요. 뭐라고? 내좋으려고 남 인생 망치는 건 아닌 것 같다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넌 떠난다고? 아마 그럴 것 같은데. 내가 사랑하니까 널 떠난다. 이러면서. 준이는? 그러니까 저는 좋아하고 상대는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막 진짜로 막 진짜 좋아하는 거면 어, 막 책에서 읽었거든요. 막 어. 그 사람이 행복할 때 나도 행복해야 된다. 막 그런 걸 읽었어요. 음. 그래가지고 막 포기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진짜 좋아하는 거면. 그러니까 그게 너무 어려운 일이라는 거지. 어? 음. 그러니까 그 사람을 위한다라면 내가 정말 사랑한다면 좀 떠나게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어떤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해주겠다. 내가 너를 뭐 해주겠다? 잘해주겠다.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 어떻게든 뭐 하겠다. 뭐 이렇게 또 그 자기가 더 우선인 어떤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지. 어쨌든 이 아빠 입장에서의 내가 너랑 있으면 너가 오히려 불행해질 수 있다. 그래서 거리를 두는 어떤 그런 선택을 한다는 거야. 근데 그 선택이 이해가 가? 그럼 아빠의 선택이? 그럼 아빠의 태도가? 어때? 음. 잠시만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 충분히 이해가 된다 할 수도 있고, 에이, 소설이지만 너무해. 에이, 그게 말이 돼? 그런 아빠가 어딨어? 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그럴 수 있지만, 하지만 그래도 그러면 안 되는 거지. 라고 뭐 판단할 수도 있고, 그 안에 이제 그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위치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까 쌤이 그 소감 얘기할 때 잠깐 얘기했었는데 그렇게 세월이 뭐 한 거야? 흐른 거야. 지나는 거죠. 그러면서 아빠는 그냥 일에 몰두해 사는 거야. 그리고 모든 즐거움을 잊는 거야. 왜? 내가 즐겁게 사는 거가 죄책감이 느껴져. 어? 나 혼자 즐겁게 살면 안 되지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그런 삶의 태도. 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어. 내가 너무 뭐해? 슬퍼. 내가 슬프니까 나는 행복하게 살면 안 돼. 내가 행복하게 사는 건 그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배신이야. 그 사람이 없으면 없는 인생은 내가 너무 슬퍼, 불행해. 그러니까 난 불행하게 사는 게 맞아. 이런 삶의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지석이? 음, 인간이 응, 결국에는 쾌락을 위해 산다고 하잖아. 행복을 위해 응, 산다고 하는데, 응, 그 일시적인 자신의 그 어떤 뭔가 잃었던 일시적인 그 뭔가 잃은 것이 결국 일시적인 건데, 그것 때문에 자기 인생을 되게 좀 약간 불행을 만들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건 안 좋은. 준이는? 그러니까 물론 뭐 되게 슬플 수는 있겠지만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산 사람은 산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사람답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자, 근데 이제 그렇게 됐으면 이제 이게 안 좋은 얘기야. 예를 들면 뭐 세월호 유가족 10주가 됐어. 또는 뭐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 사람들이 만약에 뭐 이른바 여러분이 말한 대로 죽은 사람, 뭐산 사람 살아야 되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렇게 평범한 삶을 살았을 때 주변에서 수근수근 거려. 자식이 죽었는데 어떻게 해요? 엄마 아빠가 꽃놀이 다니고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고
저럴 수가 있냐? 자식이 죽었는데. 라고 얘기한다는 얘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것들이 정당한가? 그리고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식이 죽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 가지 마음이야. 자식이 죽었기 때문에 정말 다 싫은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삶을 포기해야 한다시피 살아가는 어떤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하나는 남들의 시선 때문에 내가 웃으면 안 될 것 같아. 내가 행복해하면 안 될 것 같아. 남들의 시선 때문에. 남들이 나를 이상하게 볼 것 같아. 또는 죽은 그 사람한테 너무 미안해서.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얘기한다는 거지. 근데 과연 그래야 하는 건가? 어? 그게 아니라 아까 주니까 말했던 대로, 아, 그 사람의 삶은 또 다른 어떤 그런 삶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 그 자체로서 존중해줘야 되는 건가? 라는 부분들. 어. 그 선생님도 너무 당혹스러운 거야. 선생님이 좀 이렇게 오래전 한 7, 8년 전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돌아가실 때의 그 슬픔이 너무 큰 거야. 근데 밥을 먹고 그 일상을 사는 거야. 그걸 보면서 너무 이제 뭐해? 내가 나의 그 부조리가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러면서 그 인간의 그 마음이 되게 그 복잡하구나. 어? 복잡하구나. 그래서 아픈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부모님이 아프면 어떤 사람은 아프시더라도 살아만 계셔라. 이런 마음을 갖고도 있어. 근데 동시에 그 아버지가 계속 부모님이 계속 편찮으셔서 옆에서 뭐 하다 보면 병간하다 보면 시중 들다 보면 또 어떤 마음이 또 드는 거야? 힘들다. 짜증난다. 이렇게 뭐 할 거면 차라리 뭐해? 돌아가신 게 낫지. 이런 마음이 드는 것도 또 누구의 마음이라는 거야? 또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야. 어떻게 사람이 돼가지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냐? 라고 윤리적으로 비판하고 그러는데 막상 뭐야, 현장 있게 부딪히다 보면 뭐 치매 걸린 할머니를 옆에서 돌보는데 저 치매 걸린 할머니가 여러 문제를 이렇게 일으키다 보면 그럼 사람이다 보니까 그 감정이 이제 뭐해? 올라가가지고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장면만 딱 띄워놓고 보면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냐? 뭐 자식이 돼가지고 어떻게 부모한테 저럴 수가 있냐 얘기하는데 일상의 삶을 겪다 보면 또 다른 여러 가지 마음들이 드는 것들이 그냥 우리 인간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아닌가라고 보여지는 거지. 어쨌든 이 아버지는 그러한 그 부분들이야. 자, 근데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어떻게 돼? 요 화해를 아주, 그 계기가 뭐였어? 그게 그 마지막 그 편지 아닌가요? 아빠가 어쨌든 나중에 그쵸? 이제는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갖고 상담하러 가잖아. 아, 응? 그래서 그것도 앞뒤 관계가 바뀌지. 여자친구가 먼저 생긴 게 아니라 뭐가 먼저라는 거야. 상담을 먼저. 상담하러 먼저 갔는데 그 사람이 알고 보니까 예전에 뭐였던 거야? 대학교 그랬지. 친구였던 대학교 거고 그러면서 관계가 발달해가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 몇 쪽을 보면 되냐면 137쪽. 자, 세 번째 문단 읽어보겠습니다. 넌 가족이부터. 가족이 엄청 특별한 건 줄 알지. 가족이니까 사랑해야 하고 이해해야 한다고 믿지. 웃기지 마. 가족이니까 더 어려운 거야. 머리로 이해가 안 돼도 이해해야 하고 네가 지금처럼 멍청한 짓을 찾아를 다니는 거야. 불만 좀 생겼다고 집부터 뛰쳐나가지 말고 너도 엄마가 왜 그랬을까 생각하는 척이라도 해봐. 최소한 노력이라는 걸 하라고. 작가의 말이지, 사실은. 이 아이의 말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작가의 어떤 그 가족에 대한 생각이 오는 거예요. 마지막 문장. 가족이라는 존재는 더 자주 이해해야 하는 사람들일지도 모르지. 가족이라는 존재는 더 많이, 더 자주 이해하는 사람들일지도 모르지. 라는 식으로 그 가족에 관해서 이렇게 쭉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자, 그 정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준이 진행하겠습니다. 마이크. 이제 제가 첫 번째로 여쭤볼 거는 이 중간에 이 온유가 그 음, 온유의 엄마가 은유한테 보내는 잉크가 제가 약간 계속 옅어지는 그게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했는지를 여쭤보고 싶었는데 일단 저는 이 잉크가 옅어지는 게 그 은유의 엄마의 생명력이 점점 다하고 있는 거를 뜻해가지고 생명력이 옅어지는 것처럼 잉크도 옅어지는 게 그것을 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책을 읽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석님. 저는 그거를 과거와 미래의 연결이 가까워지면서 연결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 이제 이 편지가 오가는 일이 이제 끝날 거다라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 이야기 안에서 좀 말이 되게 그러니까 애당초 편지가 오가는 건 말이 안 되지만 최소한 이 이야기 내에서는 어쨌든 그것들이 말이 돼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이제 말이 되게 하는 어떤 그런 도구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준이가 아까 얘기했던 생명력이 약해진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표현이다라는 부분들이 듣고 보니 아주 신박했습니다. 그럴 수 있겠구나 생각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책을 전체를 읽고, 여러분이 이거를 통해가지고, 되게 한 줄평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를 여쭤보고 싶었는데, 일단은 저는 그, 부모하고 자식의 연은 어떻게든 이어진다라는 것을, 주제로 삼고 싶었는데, 은유 엄마하고 은유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편지를 통해가지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그거를 통해 가지고 둘이 어떻게든 얘기를 해본 것이니까 부모와 자식의 연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다음 지성님. 저는 솔직히 말해서 가장 듣고 보고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시간을 주제로 한 되게 이것도 시계를 주제로 한 여러 가지 뭐 영화나 소설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되게 우리의 한국 그 현대사 같은 것도 잘 썼고 또 내가 그 되게 좋은 요즘 되게 시간을 주제로 한 작품 중에 되게 좋은 작품이 아닌가 왜냐면 제가 그런 작품 같은 거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고 또 그 백투더퓨처나 인터스텔라 이런 거 되게 좋아하기도 하는데 그 한국에서 있는 시간을 주제로 한 작품들 중에 굉장히 잘 퀄리티가 되게 좋은 그런 작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선생님. 네, 뭐 저도 어쨌든 뭐 원래 그 눈물 코드가 있는데 어떤 마지막에 보면서 이렇게 펑펑 울면서 봤었고 하여튼 뭐 그, 그 희생 그리고 오해 그 소통을 하게 되면 뭔가 좀 이렇게 풀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못했을 때 서로에 대해서 각자 생각하다 보면 오해가 쌓이는 것들 특히 아빠와 딸 뭐 이런 것들 보면서 그런 소통의 중요성들 뭐 이런 부분들을 생각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책 217쪽 보겠습니다. 자, 217쪽에 아홉째 줄 거기 한번 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217이요? 217쪽. 어쩌면 우린 너무 많은 기적을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사는지도 모르겠어. 엄마가 딸을 만나고 가족이 함께 밥을 먹고 울고 웃는 평범한 일상이 분명 누구한테는 기적 같은 일일 거야. 그저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작가가 또 이 작품을 통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그 부분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 평범한 일상이 분명 누군가한테는 기적 같은 일일 거야. 그저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것일 뿐이지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지금 지석이가 이제 눈이 안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뭐 이렇게 인공눈물 넣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지석이는 그게 괴로움이 힘든 거야. 근데 준이는 뭘 보고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뭐야? 당연한 거기 때문에 뭘 앞에 보이는 거 갖고 아우 감사해.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다는 얘기지. 근데 이제 수엠도 이제 그 왼쪽 눈이 안 좋아갖고 문제가 있어갖고 계속 병원 다니까 그냥 이렇게 제대로 잘 보이는 것만 해도 너무나 뭐해? 큰 기쁨이야.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안 좋은 얘기지. 비읍비읍 걸린 환자들은 어? 너무 괴로운 거야. 그래갖고 그냥 화장실 가서 볼일 잘 보는 게 너무 뭐야? 부러운 거야. 그래서 지금 우리 준이가 이렇게 뭘 맛있게 잘 먹어. 근데 그 잘 먹는 것도 사실은 큰 뭐야? 기쁨이고 감사할 어떤 그런 일이라는 거야. 근데 우리가 뭐 먹으면서 내가 이거 먹게 되는 거에 감사하다 생각 안 한다는 얘기. 그래서 사람들이 참 어려워. 예를 들면 뭐 세월호 유가족 아까 선생님 얘기했고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뭐래? 사람만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 사람만 있었으면. 응? 걔가 무슨 사고를 치든 뭐 하든 사람만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 또는 지체 장애를 갖고 있거나 아니 뭐 정신박약이거나 이러면 우리 애가 그냥 남들 하는 만큼만 어? 하고 살아도 좋겠다라고 또 그런 소망을 가져. 그래서 그런 사람들 얘기를 듣고 보면은 아이고 그래 우리 지석이 건강한데 우리 준이 기특하지 라고 하는데 그 마음이 불과 5분을 못 가. 그래서 너 이 자식 뭐 하는 거야 하면서 이제 뭐해? 어? 너 이래 갖고 뭐가 되려고 그래 막 이러면서 막 뭐라고 그러더라고. 그게 또 우리 사람의 뭐야? 모습이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그런 점에서 사실은 뭐 이렇게 늘, 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어떤 그런 일상에서 우리가 그 종교적으로 얘기하면 성경에 의하면 이른바 범사에 감사하라. 뭐, 근데 우리는 보통, 뭐, 감사할 꼬리가 있어야 감사하지. 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보면 우리가 하나하나 이러고 있는 것 자체가 사실 상당히 감사하고 고마운 어떤 그런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들을 잘 모르는데 어쨌든 또 이런 책을 통해서 그 순간이라마 이것들이 감사한 일이구나라는 것들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깨닫게 해주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 190쪽 보겠습니다. 이 책에는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 작가가 청소년들에게 하고 싶은 인생의 교훈, 인생의 지혜,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들려주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어, 넷째 줄부터 읽겠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아니, 세상이 네 190쪽. 중심으로 어, 돌아간다는 생각부터 버려봐. 무슨 말이에요? 세상은 절대 네 중심으로 움직이지 않아. 넌 그냥 이 세상의 티끌 같은 존재라고. 뭐라고요? 어른들은 보통 세상이 중심이 되라고 말해주지 않아? 그런데 그 여자는 나더러 세상이 티끌이래. 세상의 구성원도 아니고 티끌이라니. 내 그 기분이 어땠을지 짐작이 가. 이기적으로 굴지 말고 다른 사람 생각도 하란 말이야. 네가 네 엄마를 찾고 싶어 하는 동안 네 아빠는 뭘 했을 것 같아? 네 아빠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천천히 알려주려고 했을 때에는 이유가 있지 않았겠어? 이상했어. 그 여자가 이렇게 그렇게 말하는데 말들이 내 귓속으로 들어오지 않고 주변을 맴도는 것 같았어. 자, 거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흔히 여러분이 세상의 중심입니다. 세상의 중심으로 살아라. 라고 하는 얘기도 사실은 의미가 있고 맞는 얘기지만 또 하나는 넌 그냥 세상의 뭐일 뿐이다? 일부일 뿐이다. 네가 있던 없던 이 세상은 그냥 뭐해? 그냥 알아서 잘 굴러간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전체 미물에 불과하다라는 이야기도 또 하나 어떤 그건 사실이라는 얘기죠. 그런 점에서 과연 우리는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뭐 또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근데 기본적인 어떤 그런 태도는 또 무엇이어야 되는 건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분이 있었고, 174쪽 밑에서 둘째 줄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더라. 어릴 땐 나이를 먹는 게 조금씩 어른에 가까워져서 좋았는데 어른이 되고 나니 내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에 무서워졌어. 요즘은 나한테 남아있는 건 이제 늙는 것밖에 없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고 다행히 나이를 먹어서 좋은 점도 있긴 했더라고.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의 감정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다는 거야. 나이를 먹는다는 건 어쩌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감정을 이해하려고 연습하는 시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렇지. 자, 그래서 나이를 먹는다는 게 무엇인 건가라는 부분에서. 준이하고 지석이가
빨리 나이를 먹고 싶은지 아니면 지금의 나이를 천천히 가고 싶은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나이를 먹는다는 게 과연 도대체 무엇일 건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이 다다음 주에 글쓰기, 다음 주는 그 DNA 탐정 그거 할 거고, 다다음 주에 글쓰기 할 텐데, 다다음 주에 글쓰기는 미래의 나에게 2024년 현재를 설명하는 편지 쓰기 활동. 그러니까는 지금 여기 은유의 어머니가 은유에게 딸에게지만 은유의 어머니가 은유에게 요 때를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 요 때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어떤 그런 분들인데 미래의 어쨌든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그 쉽게 말하면 뭐 하는 거야? 편지를 쓰는 거야. 편지를 쓰는 건데 미래에 있는 사람에게 요 2024년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편지를 쓰는 그 편지 쓰기 활동을 여러분들이 한번 이 책을 바탕으로 글쓰기 활동 그거를 다다음 주 활동하는데 그거는 선생님이 다음 주에 다시 좀 더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지속투 늦게 들어온다더니 기다렸으면 안 들어오는데요? 기다렸으면 큰일 날 뻔했네. 여태까지 놀고 있을 뻔했네. 자, 수고 많았고 다음 주에는 책이 DNA 탐정이라는 DNA에 관한 DNA가 어떻게 그 발달사라고 해야 되나? 그러한 책입니다. 그래서 왜 수석이 왜 이렇게 좋아해? DNA 관심 많아? 네, 그런 거 좋아해요. 아, 분자생물학 이런 거. 그래, 그래. 다음 주에 그러면 지석이의 활약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활약은 기대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 안녕히 안녕히 계세요. 계세요.